네, 어서 오세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아버지 록펠러, 자선기관과 기부제도를 자기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 공식적으로 최초의 인물이죠. 어, 이 가문에 그 줄기찬 기업의 철학이 있어요. 그 뭐 아이다 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언급을 했지만은 기만술이다 그랬어요. 기만술. 그 존 록펠러의 아버지가 윌리엄 록펠러인데요. 어릴 적부터 악마라고 불렸잖아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사기꾼으로도 유명했고요. 돌파의 의사도 했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장점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입니다. 아들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고요. 아무 때나 와갖고 돈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닥달해갖고 아들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부정의에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끝없이 자식들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강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좋은 거 가르친 거지 뭐. 가정부를 또 강간해갖고 도망쳐갖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래갖고 이 강간 사건과 더불어 중혼 사건을 갖다가 아들들이 뒤처리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들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쳤죠. 예. 19세기 중반에 그 미국에서는 그 석유를 약으로 좀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미신이 돌았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석유로 만병통치약 행세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윌리엄이 존 록펠러한테 가르친 거는 뭐 사기치는 거 기만 전술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1890년 그 순진했던 미국 정부 록펠러에 대항해서 반트러스트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트러스트가 뭔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911년 그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정부한테 패배할 때까지 독점이 해체될 때까지 40개 정도의 개별 기업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그 만행이 자행되도록 미국 국민의 정치 수준이 매우 낮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국민이 멍청하니까 저런 록펠러가 영향을 더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다 타벨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록펠러는요, 경쟁은 죄악이라고 하는 그 지론에 맞춰서 경쟁자마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경쟁 기업을 파괴하고요, 자기 기업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경쟁 기업까지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경쟁 기업 안에 간첩 심고 뇌물을 공여했고 내부 문서를 훔쳤습니다. 이런 기업의 악행을 록펠러가 거의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록펠러는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네트워크를 거머쥐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요. 그 실제로 이제 거머쥐었죠. 그래서 too big to fail. 대마불사라고 하는 그 개념도 록펠러가 만들었죠. 그 산업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산업 결합을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산업 결합은 필수다. 사업은 대규모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 이 지론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34개 독립회사로 해체되었잖아요. 근데 해체는 무슨 해체? 록펠러가 주요 부분을 다시 꺼내 올려갖고 서서히 엑선이라든가 BP, 세브란 이런 쪽으로 묶어갖고 산업을 유지했다고요. 그래갖고 이 작은 회사로 찢어진 게 더 커졌어. 처음에는 그게 상처였죠. 그래서 이 해체의 교훈이 록펠러를 더욱더 강하게 했고 더욱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체돼 가지고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랑 합쳐요. 그래 갖고 지금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만들게 돼요. 또 인디아나 지점 오일은요, BP하고 주식을 나눠 가졌고 컨티넨탈 오일은 듀퐁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사업이 더욱더 커진 거죠. 뭐 US 스틸하고도 협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록펠러를 스탠다드 오일 사장으로만 알고 있을 때 이미 철도, 제조, 유통, 금융 영업을 계속 확대해 갔다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었다고. 그 이를 위해서는 이제 법과 정치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FRB 성립하는 데도 뛰어들었고 대학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의료계도 장악해 갔고 제너럴 모터스도 만든 일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록펠러의 아들 록펠러 주니어가 유엔에다가 뉴욕 부동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해체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게 모토였어요, 이 사람들의. 응?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넓힌다 이거죠. 딱 공산당 생각하면 됩니다. 공산당은 소유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든 자국의 기업을 자기 관리하에 두잖아요. 그래갖고 이익이 간접적으로 뚝뚝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을 갖다가 이제 스위스라든가 옵쇼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해외 도피처에다 갖다 넣는 거죠, 그죠? 또 실질적으로도 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부상에 자기 이름을 안 올려요. 장부상에 대출 빚이 있다든가 세금을 내야 한다든가 기업 파산에 책임 있는 거에서는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권하고 수익은 자기 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들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해왔어요. 100%의 자산 중에 1%만 소유해도 99% 나머지 사람들이 회사 운영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런 기업 파트너십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뭐 유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상속세를 어떻게 뭐 돌린다든가 여교 자산을 어떻게 빼돌린다든가 자산 신탁을 어떻게 한다든가 해외 사업체를 어떻게 증가시켜야 세금 문제부터 벗어나고 또 수익은 자기가 가지고 오고 관리도 자기가 하되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협력자들한테 그 기업 운영에 권력을 주지 않는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그 록펠러 사단이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국세청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들놈 5을 낳았어요.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요. 아들 록펠러가 6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이 5명이고요. 그리고 자기 죽기 전까지 24명의 손주가 있었죠. 1960년에 죽었거든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제약, 교육, 미디어, 군사, 금융 사업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겉모습만 봐도 그래요. 존 록펠러의 5 아들로서 넬슨 록펠러는 이제 부통령까지 지냈잖아요. 정치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또 이 가문의 주도자인 데이비드 록펠러, 체이스 맨하탄 은행을 소유하죠. 그리고 CFR을 만들고 그걸 또 소유했습니다. 또 삼각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글라스 군산 업체를 통제하고 있고요. 인텔하고 애플 같은 것들도 거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윈드롭 같은 사람은 이제 아칸사스 이제 주지사를 했고요. 존 디 록펠러 3세는 록펠러 재단을 관리를 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여갖고 1940년에 록펠러 펀드를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갖고 문어발식 경영을 계속적으로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최고의 뭐랄까 그 절정이었던 때가 1950년, 60년이었죠. 물론 이제 아버지 록펠러 시절에는 이제 20년, 30년대였고요. 그러니까 1920년부터 1970년 중반 정도까지 전 세계는 다 록펠러의 세상이었다고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체면도 없어요. 공격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아주 허세의 어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이 단일 세계 같은 것을 세우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들과 음료를 꾸민다고 한다.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죄를 지어도 자랑스러운 거잖아. 단일 세계 만드는 건 좋다 이 말이죠. 허세죠. 허세. 네가 뭔데 단일 세계를 주도하나? 아들 록펠러가 사망한 게 이제 1960년, 70년 들었으면서 제3세계 그 석유지대하고요, 이제 국유화되려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세계 환경이 그리 유리하지도 않았어요. 록펠러 사단의 발길이 곳곳에 자국을 남겼지만 그렇게 깊게 남기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1960년대부터 포드 사단하고 카네기 사단, 모건 사단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립니다. 예전에는 안 어울렸거든요. 그리고 1980, 90년에 와서는 조지 소로스가 빌 게이츠 사단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고 넓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 서양의 그 독점적이고 제국적인 그 경제와 정치의 흐름이요. 실은 언제부터 천천히 풀어헤치지냐 하면 1960년대예요. 탈식민주화 하면서부터 천천히 풀어지는 거야. 이거는 역사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년이나 150년이 지나가면 이제 그 권력이 바뀐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60년대에서. 지금 한 6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60년
지나가 버리면 이제 서구의 권력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원래 역사 그렇게 흘러왔는데 뭐 그 역사를 거부하려 그래. 록펠러 사단이 말입니다. 제가 왜 록펠러라고 안 그러고 록펠러 사단이라고 얘기하는지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부터 중동 국가 그 석유 구화 바람, 그리고 석유 달러가 약화되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중동을 최대한 흔들어서 중동에 진출한 자사의 이익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1979년에 이스라엘에서 기획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숟가락을 얹었다고요. 어? 석유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중동 국가 모든 국가에 공격을 가해야 돼. 석유 이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랑 다르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소유를 해야지만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라크 시리아에서 배웠다고요. 그 이라크 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석유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1980년에 말입니다. 친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록펠러의 석유 지분을 뺏었습니다. 거의 뺏은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탠더드 오일 지분을 완전히 사들이면서 계속 석유를 국유화해 가고 있었고요. 정제 기업도 다극화했어요. 오죽 다극화했냐면 얼마 전까지는 그 현대 오일 있잖아요. 현대 오일한테도 정제권을 줬다고요. 그래서 록펠러 사단이 정신이 좀 차린 게 1980년이죠. 그래서 중동을 완전히 공격해갖고 뒤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또 어떻게 했냐면 석유 이외의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수소연료,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뭐 이런 대한에너지 산업, 신소재 같은 거 침투하기 위해서 반석유 전략을 써야 했다고요. 반석유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석유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써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소재라든가 신생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석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연료만 쓴다고 생각하는 그 보통 이 초등학생 같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실 효과라든가 지구 온난화 이건 모두 록펠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록펠러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계 석유 채굴, 정제 산업 이 지분을 갖다가 차라리 분산시켜 갖고 신생 에너지, 전지 개발 이런 거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기차 만드는 거, 전기차 만드는데 석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양쪽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어? 배터리 산업도 진출해서 거기서 돈을 먹고 또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에서도 거기서 돈을 먹겠다 이런 거죠. 어? 더 나아가 자기 이외의 석유 채굴 국가, 정제 국가, 유통 국가에 대한 법규를 한꺼번에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록펠러가 그랬단 말입니다. 1980년을 지나가면서 석유 패권이 자기 수중에 다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게 석유 달러도 수십 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연료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록펠러는 절대 에너지 자원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 대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수십 년간 석유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당장 서두를 일도 아니야. 양쪽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단 말입니다. 수소 연료화 시키는데 석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수소 전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얘네들한테는. 양쪽에서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지네가 갖고 있는 기술로 최대한 밀고 나가는 거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실은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시대였다면 앉은 자리에서 다 헤쳐먹었겠지 뭐. 사람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록펠러 가문이 엑슨모빌 자기 소유의 자기 아버지 소유의 그 석유회사 엑슨모빌 주식을 단 0.006%만 소유하고 있다. 가문의 단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반의 반 정도만 맞는 말인데요. 록펠러 가문하고 사단이요. 뱅가드라든가 블랙록 이런 투자사 신탁을 통해서 주식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엑슨모빌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걷다 대고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 그것만 갖고 자꾸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의 그 순회 데이비드 록펠러가 2017년에 죽었죠. 근데 이 록펠러 가문은요, 사단으로 힘을 쓴다고요. 가문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업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로 힘을 쓴다고요. 록펠러 세대가 5세대까지 막 흘러가면서 경제라고 하는 건 록펠러만의 것이 아니라 존 디 록펠러 아버지 때부터 만들어 온 정치, 군사, 금융, 석유, 에너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무수한 기업과 초국적 기업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계화주의 엘리트라고 부르죠. 그중에 록펠러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록펠러 사단이라고 부른다고? 이 록펠러 사단이 만들어낸 게 삼각위원회, 다보스 포럼, CFR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모두 록펠러 사단이라고. 게다가 록펠러 사단은 앤드류 카네기 재단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포드 재단하고도 같이 움직여요.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 재산 90%를 기부하고 떠났잖아요. 그래도 카네기 네트워크가 되게 세다고. 헨리 포드도 그래요. 재산 대부분을 포드 재단한테 넘겼잖아요. 그 재단이 또 록펠러 재단이랑 만나갖고 또 더욱더 커진다고. 얘네들이 그 네트워크가 힘을 쓰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 그 스스로 개인들이 힘을 쓰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라크를 쳐들어가면서 할리버튼 부통령 딕 체니하고 또 친구라고 엑슨모빌 사장이 이름이 뭐더라 레이놀드인가 그래요. 둘이 그 위스콘신 대학 동창이야. 같이 쳐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석유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7개 국가 쳐들어가려고 계획했잖아요. 이런 깡패짓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바라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 에너지 자원 세계를 장악하려면 단기적으로 저렇게 쳐들어가서 석유 훔쳐오고 뺏어오고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권력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건데 중앙 집권적인 시절은 끝났습니다. 존 록펠러 주니어 아들 록펠러까지만 해도 중앙 권력이 가능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 세계화주의자들의 권력 체계가요. 네트워크 스타일로 변해갖고 실제 권력은 뒤쪽에 앉아있지만 그들 사이에도 권력의 다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다툼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서 이 다툼을 이용해서 저 더러운 권력들을 파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상원도 이 사람들을 무슨 사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라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2014년 미국 상원이 조사한 바 에콜로지 운동, 환경 문제가 모두 억만장자가 이끌고 있다라고 냈어요. 그리고 이 환경 공공단체는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기들의 비영리 지위를 판매하며 또 공공환경단체는 자기네들은 독립적이고 시민의 후원을 받으며 이타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풀뿌리 환경운동 이런 것들은 뉴욕의 예를 하나 들면서 이게 재단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상원 문건이에요. 이 화석 연료로 돈을 벌었던 대다수 억만장자들하고 록펠러 얘네들이 일순간의 환경운동에 매진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록펠러랑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석유와 석유 달러 시대가 결국은 죽어갈 것이라는 걸 이미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록펠러 사단만 하면 좀 일단 집중을 해보죠. 록펠러가 주목했던 그 전략 모델이 뭐냐면요. 자기도 같이 참여했던 담배 회사의 그거라고. 1990년대요. 물론 80년대부터 그랬습니다만 중국을 제일 앞장서 갖고 중국, 인도, 브라질이 전 세계 담배 생산 시장을 거의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 같은 서구 기업이 굉장히 그 위기에 빠졌었죠. 이때 펼친 전략이 금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확대했냐면 담배만 파는 거에서 담배 유관 제품도 파는 거로 같이 바꾼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소주 많이 마셨죠? 그러면 이제 콜라 좀 들이키는 게 더 속이 편하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술과 비주류가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유엔하고 환경주의자들을 시켜가지고 필립스를 막 욕하고, 응? 재팬 토바코 욕하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임페리얼 토바코 이런 담배 회사들을 막 공격했다고. 그리고 담배 회사들이 저타르 담배 만들고 금연 위생용품 만들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제어했다고요. 그래서 중국 담배가 해외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세계적인 금연운동기구 담배 연기 없는 재단이라고 있다고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필립 모리스 거잖아요. 그래갖고 금연제약품, 금연 패치, 또 금연 공공은 서비스 각국에 대출해줬고요. 전자담배 만들어갖고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었죠. 니코틴 껌 이런 거, 스틱 담배 이런 거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의 지분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 지분을 갖다가 반 담배에다가 모두 갖다 넣었다고 양쪽을 다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립 모리스가 담배도 컨트롤하고 금연도 컨트롤하고 흡연도 컨트롤하고 금연과 흡연 제품 모두가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록펠러가. 우리는 나단 로스차일드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돈 벌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포브스지에서는 그건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가 당신의 피라 하더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장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깎더라도 사업을 확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본 거죠. 이게 록펠러의 기업 철학이었다고요. 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기업 철학이었다고. 금연 운동을 막 일으켜. 근데 금연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금연 환자들한테 대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게 필립 모리스라고요. 자기 피를 흘린 거야, 이게? 아니죠. 남의 피 같이 먹은 거지. 금연운동 열풍 속에서 필립 모리스가 담배 유관 산업을 통해 갖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록펠러도 똑같은 전략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구온난화 설레발이란 말이에요. 2003년 이라크 쳐들어가고 시리아 쳐들어가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 장기적으로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흡연과 금연 동시에 먹듯이 환경은 탄소와 석유를 동시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록펠러 사단이 1984년 지구온난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88년에 국가 간 기후변화 파넬을 만들었죠. 또 브라질에서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프레임을 조직했지. 또 교토 의정서 발의했지. 이렇게 지구온난화 설레발에 불을 지폈다고. 록펠러 사단이. 떨어져 나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석유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고요. 어떻게든 간에 전 세계 유통 법규를 틀어 잡아야 했었다고. 동시에 대한 에너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거와 반대하는 거를 동시에 록펠러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 엑선모빌이요, 기후변화를 아주 과학적으로 파헤치면서 막 그러는 척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1995년에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1998년부터 43개 환경기관에 1,600만 달러를 지원해가지고 기후변화 반대 연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석유도 보존하고 신생에너지 산업, 대한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장악하려면 딴 방법이 없어요. 기후변화 논쟁을 일으켜야 됐다고. 그래서 록펠러 가족들은 온실효과 기후변화, 오존에 구멍 났다, 탄소 배출 금지 이거를 지지하고요. 엑선모빌은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변증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경영은 모두 변증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면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그 록펠러는 엑선모빌을 희생양 삼아 갖고 엑선모빌을 공격한 거죠. 화석 연료에 투자된 자기들의 모든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뻥을 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자기 주식은 판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들 주식 모두 신탁화되어 있거든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이런 한 수백 개의 그 투자 자문 회사들이 록펠러 돈을 움직이고 있지. 록펠러가 어떻게 자기 주머니를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엑슨모빌 주식은 여전히 록펠러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진정 이제 에너지가 확 바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야 주식을 다 팔겠지. 수소 전지라든가 뭐 요새 뭐 EPUL 하는데 그런 다른 에너지가 상용화되려면 수십 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뭐 수소 전지를 어떻게 해? 그 석유 에너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석유 쓰는 거고 EPUL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나는 뭐 전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고. EPUL이라고 하는 게. 물류 운송 산업에 변화를 주는 그 대용량이 돼 그 소형 배터리 시장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죠. 배터리는 작아야 되고 근데 용량은 굉장히 커야 되는 이런 모순된 그 전지 시장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록펠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담배 회사가 그랬듯이 기존의 석유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경쟁작을 죽인과 동시에 대한에너지 산업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변증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생에너지 신소재에는 석유에너지가 거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소재 신생에너지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 어떤 거나 100년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석유 사업은 끝없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생에너지가 상용화되면 그때 이제 석유 주식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찬반 논리를 세우면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은 0.04%밖에 안 돼요. 이 탄소 문제라고 하는 코미디라고요. 이 사기라고 이게. 태양판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리 오염물을 무지막지하게 생산하잖아요. 이거 다 어디로 가? 다 바다로 갈 거 아니야. 신소재 신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료를 가공해야 되잖아. 엄청난 액체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모두 석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전기 자동차만 예를 들죠. 전기차 만드는데 결국 마지막에 플라스틱 써야 되거든요. 저거. 강화 플라스틱 써야 돼. 철근 쓰면 안 돼. 그거 다 석유 제품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데 끌고 다닐 때야 탄소 배출 안 하겠지. 하지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40에서 70%가 더 많이 생산된다고. 화면에서는 이제 볼보를 비교하는데요. 이 볼보 전기 자동차하고 디젤 자동차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이 차 한 대 만드는데 24톤 전기차가 2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냥 그 휘발유 자동차는 14톤. 그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0%가 더 많단 말입니다. 게다가 전기 자동차는 동급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노면의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2.24배 많다 그러잖아요. 그 전기 자동차는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이거죠. 입자 배출도 더 많이 발생시키고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요새 뭐 EPUL 하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1910년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석탄에서 그 기름 뽑아내는 그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대기 중에 탄소를 추출해서 뭐 수소인가 질소하고 합쳐갖고 연료를 만든다는데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료를 대량으로 세계적으로 만들려면 탄소 배출하는 기업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응?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거나 아니면 뭐 탄소 배출하는 기업의 그 굴뚝에 나오는 탄소를 받아갖고 질소나 뭐 수소랑 합쳐갖고 연료 만든다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석탄에서 하는 거는 뭐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아주 잘난 기업이잖아. EPUL 만들려면. 안 그래요?
게다가 대기 중에 0.04%밖에 안 되는 탄소를 추출한다고. 그래서 그 연료를 때우면 다시 탄소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탄소 제로라고. 무슨 말장난을 개같이 하고 있냐고요. 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EPL이 뿜어내는 그 탄소가 종류가 같아? 글쎄 모르겠네. 같을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시대가 오려면 100년은 지나가야 되고 이거 성공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여간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응? 금연 운동할 때 처음에 저 금연 패치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거는 상품으로서 죽기도 하고 어느 건 전자담배가 저렇게 매출이 거대할 줄은 몰랐겠지.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야. 지금 록펠러 사단이 그러고 있다고요. 대한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풍력기관 하나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20톤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만들려면 석유에너지 엄청나게 쓰죠. 기관의 그 수명이 다 하면은 이 버려진 풍력기관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거 다 재처리할 때 모두 석유에너지로 다 재처리하잖아요. 전기차 만드는데 80kg의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휘발유 자동차에 4배나 들어간다고. 그거 다 어디서 캐와. 알루미늄하고 구리 처리 공정하는데 오염물질 엄청나게 배출되죠.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게 다 개소리였다고요. 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최대한의 신소재, 신에너지를 일단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석유에너지 무지막지하게 쓰고 그리고 그중에 두세 개 신생에너지 나타나면 그거로 갈아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소재 그린 에너지 만들겠다면서 뽑아낸 것들, 이 구리, 리튬 뭐 이런 것들, 이 원재료 다 뽑아내면 나중에 그 광물이 고갈되면 그린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블랙 에너지가 되고 만다고요. 그 생명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리튬 8kg, 망간 35kg, 코발트 6kg에서 12kg까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거. 이 게다가 모두 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채굴 하잖아. 이거 언제까지 채굴해 갖고 이거를 전기 배터리를 만들겠냐고요. 이게 배터리 만들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록펠러 사단이. 일단 말을 던져 놓고 최대한 밀어붙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연 없는 자동차만 생각하지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매연 그 독성 물질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아예. 눈앞에 깔끔한 자동차는요, 그 자동차 만들려고요, 독성 물질,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배출, 석유, 매연가스 배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그 재료를 캐기 위해서 콩고와 같은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스칸디나비아처럼 이 착한 척 바른 척하고 살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기후변화. 2011년 로이터 통신이 말입니다. 기후변화 뉴스를 채굴하는데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 편집부에 하소연이 있었다고요. 이게 다 가짜기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자료를 구하려고는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로이터가 2011년까지 만들어낸 기후변화 신문 기사 중에 수천 개가 되죠. 논문을 인용한 기사는 고작 3%였다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 로이터 통신의 기후변화 설레발 기사 97%가 다 소설이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후변화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토대부터 꿈같은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려야 된다고. 기후변화에 찬성한다, 기후변화에 반대한다, 모두 록펠러 사단이 의제를 쥐고 있다고. 양쪽 의제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의제는 망상이고 이거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대한에너지 설레발도 실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 산업 이거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이고 또 신생에너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네가 다 먹으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하나 나왔잖아요. 승용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뚝딱 하나 만들긴 만들었어. 뭐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간 이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석유 에너지가 사용됐으니까
록펠러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이제 앨런 머스크 시켜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비드 록펠러가요 2013년 엑슨모빌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스티브 콜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컬럼비아 언론대학원 학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콜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엑슨모빌이 2011년 기후변화 반대를 하는 연구에 130만 달러의 로비를 했다. 참 뻔뻔한 놈의 새끼죠. 이놈은 말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록펠러 돈 1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장 되면서부터 소로스한테 300만 달러를 받았고 빌 게이츠한테 480만 달러를 받았고 포드 재단한테 600만 달러를 받아갖고 컬럼비아 대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기후 문제로 주고받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지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환경에 연관된 거의 대다수의 단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미국 최대의 환경 이슈 언론 사이트 인사이드 클리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는 비영리 중립기구 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장에다가는 40여 개 초국적 기업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런 후한무치한 놈들이에요. 이 사진을 들어가 보면 이 사진 대다수가 초국적 기업의 경력을 지닌 환경 파괴범들이라고. 그러니까 환경 파괴범들이 모여갖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콜로지의 현실이에요. 탄소세요? 탄소세 그까짓 건 내버리고요. 나머지 더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된다고 치자고. 탄소세도 이제 이 경쟁 중소 석유회사 석탄회사 다 없애려고 하는 이게 작태인데 이게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3,670억 달러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한 해 400에서 500억 달러 벌잖아. 그중에 순수익만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를 벌어들여요. 순수익으로만. 톤당 20달러 정도 탄소세 내는데 이거 약관하고 이런 건. 간단한 예를 들어드려요. 미국 정부가요. 차드 유전지대에 그거 관리한다고 차드 대통령한테 1년에 1천만 달러를 줘요. 엑슨모빌은 얼마 주는 줄 알아요? 매년 차드 대통령한테 7억 달러를 줘요. 20달러 정도가 탄소세는 이건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뇌물이 7억 달러인데. 게다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탄소세가 만약 진짜 세계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거 정부한테 맡길 거라고. 지네가 안 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겠죠. 게다가 석유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연료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90, 100%, 200% 다른 화학 공정에 쓰이잖아요. 탄소세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라고. 충분히 견딜 만한 액수라고. 이 탄소세의 진정한 피해자, 기후변화 운동의 진정한 피해자라면 석탄 회사예요. 물론 석유 채굴량이 작거나 정제 기술이 조금 떨어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다 잡아 족치려고 하는 게 기후변화 탄소세 이 짓이라고요. 지금까지 환경운동가들이나 정부로 인해서 문을 닫은 석유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석탄 기업만 문을 닫았습니다. 기후변화 설레발은 원래가 석탄 기업 없애려고 했던 작업이기도 했어요. 이게 그 석탄이 사라진 곳에 석유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짓을 했다고 록펠러가. 석유회사에서 탄소세를 구현한다고 해도 나가 떨어지는 기업은 중소석유업체예요. 옛날에 1872년 스탠다드 오일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겁니다. 탄소 제로하겠다고 2050년에 2050년까지 석유 엄청 팔아먹고 신생에너지 실패하면 석유로 계속 갈 것이고 신생에너지 성공하면 그중에 하나 타고 들어가겠다 이거지. 이거란 말입니다. 미국의 자칭 사회주의자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모든 탄소 에너지를 없애자고 하는 환경운동 녹색 뉴딜을 이끌고 있다고. 뉴딜이 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래. 뉴딜 정책이 뭡니까? 월가가 소유한 대기업들한테 국가의 모든 돈을 다 쓸어줬던 그런 정책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겉모습은 공공사업이었죠. 녹색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공공위생이죠. 하지만 록펠러 재단을 포함해서 신생에너지에 투자한 기관들이 이 사람 운동에 자금을 내주고 있다고요. 지나가다가 처먹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이런 탄소 제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요. 유럽 산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신흥 산업 그 기반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게다가 이제 중동의 석유 산업의 관리에 손을 뻗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일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기아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곡물까지 이어질 거예요. 곡물. 지금부터 벌써 조짐이 나타납니다만은. 록펠러 사단하고 환경주의자들이 그 탄소세, 기후변화 설레발은요. 한 방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상 아이템이라 이 말이에요. 록펠러 사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중동 석유 관리를 위한 보석이고요. 배터리, 태양열 이런 거 신생에너지에 필요한 기술을 독점해 갖고 석유의 쓰임새도 서로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요. 에너지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예. 거기에 큰 수익이 나온다면 석유에서 언제나 다른 거로 갈아타겠지만 아마 갈아타지 못할 거라고 염두에 두기도 할 겁니다. 록펠러는. 경험이 한둘이 아니니까. 록펠러 사단은요, 2002년부터 스마트 성장을 유도한다 그러면서 리빙 시티즈라고 하는 스마트 도시 만드는데 1,66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대도시로 사람들을 모두 몰아넣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게 스마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2008년부터 스마트 아메리카한테 9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 15분 도시 연구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여기다가 1,46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모두 사람들을 통제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몰아넣고 나머지 땅들을 모두 거기서 자원을 위한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사유하지 말라. 소유권도 폐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여기 따라가는 놈들이 누구야? 허핑턴 포스트, 슬레이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머더 존스, 더 네이션, 그린피스, 약간 좌파적인 경향 있는 여러 언론 놈들이 모두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이런 환경 파시즘에 매몰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후변화와 15분 도시 설레발은요, 모두 자원을 독점 통제하려고 하는 이 록펠러 사단 같은 세계화주의자들의 이 험한 같은 플래지라고요. 이 15분 도시 내에서는 전기차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장소 바깥에 벽을 만들어 놓고 여권 주고받아요. 완전 미친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 될까요? 세계 국가가 모두 한국 정부처럼 멍청하다면 100%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처럼 멍청한 정부가 세계에 그렇게 많나요? 어디? 별로 없죠. 록펠러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